나의 이름은 김민준. 30을 간 넘긴 나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 새벽별의 주인이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어김없이 카페 문을 열고 향긋한 원두향이 가득한 하루를 시작한다. 낡은 에스프레소 머신은 익숙한 소리를 내며 커피를 추출하고 나는 따뜻한 컵에 라떼 아트를 그린다. 통유리창 너머로 동이 터오는 풍경은 언제나 내게 작은 위로를 건네주었다.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깨어나고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나의 작은 카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나는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걸고 이 카페를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임대료는 비쌌고 손님들은 많지 않았다. 나는 매달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나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다. 나의 어깨는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카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은 내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나의 꿈이자 삶의 전부였다.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위로를 찾고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면 카페 안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찬다. 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한다. 때로는 단골 손님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가끔씩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모호했다. 나는 가끔씩 이유 없이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단순히 보안 목적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CCTV 화면 속 나의 모습은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위로하곤 했다. 민준아, 힘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나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내 도시의 소음에 묻혀 사라지곤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나의 발치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의 발에 몸을 비비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고양이는 마르고 앙상했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지쳐있고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갈구하는 모습. 나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우유를 작은 접시에 따라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아가, 배 많이 고팠지. 이거라도 좀 먹어. 고양이는 나의 손에 있는 우유를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고양이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의 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느꼈다. 이 작은 행동은 나의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세상이 내게 차가웠지만 나만큼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양이는 우유를 다 마신 후 나의 발에 몸을 비비더니 이내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고양이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밤늦게까지 카페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옥탑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나의 마음은 더욱 공허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나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나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기이한 꿈들이 떠올랐다. 꿈속에서 나는 늘 어둡고 좁은 방에 갇혀 있었고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속삭이곤 했다. 넌 피곤해 보여. 넌 지쳐 있어.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늘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이 답답했다. 그 꿈들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꿈들이 나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다.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다. 나의 유년 시절은 불안정했고 나는 늘 외로웠다. 나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나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페를 열고 바리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던 것도 어쩌면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왼쪽 팔목을 만졌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남은 3개의 점이 있었다. 마치 침을 놓은 자리처럼 작고 미세했지만 나는 그 점들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곤 했다. 그 점들은 언제부터 내 몸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순간 생긴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점들을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 적도 없었다. 그저 나의 몸에 있는 작은 비밀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점들이 욱신거리거나 알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다. 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나는 애써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늘 이랬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오전 시간은 평온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고 나는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낡은 종소리가 딸랑 울렸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의 단골 손님, 전구진 씨였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카페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커피를 마셨다. 그는 항상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젠틀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말을 아꼈고 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를 그저 예의 바른 단골 손님이라고만 생각했다. 정구진 씨는 내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고 젠틀했다. 사장님,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니. 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카페를 열고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나의 피곤함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알아차리다니. 나는 그의 말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어넘겼다. 아, 네. 요즘 잠을 좀 설쳤더니 그렇네요. 별 말씀을요. 나는 그의 말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여겼다. 정구진 씨는 나의 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커피를 내렸다.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정구진 씨는 평소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고 나는 그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었다. 그는 커피를 받아들고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장님,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 피로가 쌓이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움찔했다. 큰 병이라니. 그는 내가 잠을 설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까지 예측하다니. 나는 그의 말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섬뜩함을 느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손님. 정구진 씨는 커피를 들고 자신이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젠틀했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의 말들이 나의 뇌리 속을 맴돌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불안감이라는 이름으로 싹을 틔웠다. 나는 나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위험이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나는 나의 왼쪽 팔목에 있는 3개의 점을 만졌다. 점들은 욱신거리는 듯했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정구진 씨가 카페를 나간 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CCTV 화면 속 정구진 씨의 모습을 빠르게 돌려보았다. 그는 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계산대 뒤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 같았다. 그리고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름 돋는 장면이었다. 정구진 씨는 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에서 작은 USB를 꺼내 나의 계산대 아래에 있는 콘센트에 꽂았다. 그리고 그는 나의 컴퓨터와 연결된 선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다. 그는 마치 전문가처럼 나의 컴퓨터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USB를 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 모든 과정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게 미소 지었다. 나는 CCTV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그의 손에 들린 USB는 작고 검은색이었다. 그리고 그가 만지작거렸던 것은 나의 컴퓨터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이었다. 나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다. 그가 나의 컴퓨터에 무언가를 설치했다면 나의 개인정보는 물론 나의 카페 운영 정보까지 전부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공포에 질렸다. 그가 내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정우진 씨의 젠틀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CCTV 화면 속 전구진 씨의 소름 돋는 행동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다. 나의 계산대 아래 콘센트에 USB를 꽂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은 평소의 젠틀하고 차분한 단골 손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빠르고 능숙했으며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응시하는 사냥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내가 그토록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단골 손님이 사실은 나의 컴퓨터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나의 모든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잠재적인 위협이었다니.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즉시 나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그가 무엇을 설치했는지, 나의 어떤 정보를 빼돌리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에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세 개의 점이 욱신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구진 씨의 젠틀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나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의 말들이 나의 뇌리 속을 맴돌았다. 사장님,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적절한 타이밍을 노렸다는 섬뜩한 증거였다.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내게 단순한 건강 경고가 아니라 다가올 위험에 대한 은밀한 암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나는 나의 낡은 옥탑방에서 나의 작은 카페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게 꿈이자 삶의 전부였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평화와 안식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의 카페는 전구진 씨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다. 나는 나의 카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무력함과 무지함에 절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다. 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나는 어젯밤의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손님들의 시선 하나하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세 개의 점은 계속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오전 시간은 평온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고 나는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나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CCTV 화면을 향했다. 화면 속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나는 화면 어딘가에 전구진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다. 그의 USB가 꽂혔던 계산대 아래 콘센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남긴 흔적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나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에 나의 친구 이수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수아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으로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였다. 나는 수에게 나의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수아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아, 네가 그 사람의 노트북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해. 그 사람이 너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CCTV 영상도 전부 저장해 둬야 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수아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수아의 조언에 따라 CCTV 영상을 전부 저장하고 나의 컴퓨터를 포맷하기로 결정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물론 나의 카페 운영 정보까지 전부 빼돌려줬다면 나의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다. 나의 손은 떨렸고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다음 날 오후 정구진 씨가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젠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따라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좋은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좋은 꿈이라니 나의 어젯밤 악몽을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네, 요즘 잠을 좀 잘 잤더니 그렇네요. 별 말씀을요. 정구진 씨는 나의 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커피를 내렸다. 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전구진 씨는 커피를 들고 자신이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젠틀했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나의 손목에 있는 3개의 점은 계속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정구진 씨가 카페를 나간 후 수에게 연락했다. 수아는 내가 저장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의 컴퓨터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 며칠 후 수아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민준아, 내 컴퓨터에 고성능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었어. 그 스파이웨어는 내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너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CCTV 영상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수아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수아의 말에 경악했다.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니. 나는 나의 삶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내가 화장실에 간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나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심었다는 사실에 나는 전구진 씨의 치밀함과 잔혹함에 몸서리쳤다.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나를 노리고 있던 위험한 존재였다. 수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스파이웨어를 분석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그 스파이웨어는 너의 개인정보 외에 너의 카페의 지하층 구조 도면을 유출하려 했어. 혹시 네 카페 지하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건 아니지? 수아의 말은 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다. 지하층 구조 도면이라니. 나의 카페는 낡은 건물 지하에 작은 창고 공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만 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었다. 나는 나의 카페 지하층 구조 도면을 찾아보았다. 카페를 계약할 때 받았던 낡은 건물 도면 속에서 나는 지하층 도면을 발견했다. 도면에는 지하층의 구조와 함께 오래된 환기시설과 배수시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면 한쪽에는 희미하게 표시된 폐쇄된 통로마라는 문구가 있었다. 폐쇄된 통로라니 나는 그 통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전구진 씨가 노리는 것이 그 폐쇄된 통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아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그 폐쇄된 통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어. 그들이 너의 카페 지하에 숨겨진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수아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믿어줄까? 나는 그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전구진 씨는 겉으로는 젠틀하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나의 말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헛소리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정구진 씨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나는 나의 낡은 옥탑방에서 나의 작은 카페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게 꿈이자 삶의 전부였다. 나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3개의 점을 만졌다. 점들은 욱신거리는 듯했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지만 동시에 내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정구진 씨와 그의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직접 마주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나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나의 카페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구진 씨가 나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했다는 수아의 충격적인 보고는 나의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냈다. 나의 카페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고 나의 삶은 정체불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3개의 점은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나의 무력함과 무지함에 절망했지만 동시에 나의 카페를 지키고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피어났다. 나는 수에게 내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카페 지하에 있는 폐쇄된 통로, 그리고 전구진 씨가 나의 지하층 구조도면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까지. 수아는 나의 이야기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이건 단순한 스파이웨어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네 카페 지하에 있는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그 폐쇄된 통로가 핵심일 거야. 수아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즉시 카페 지하로 내려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낡은 창고 공간은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도면에서 표시된 폐쇄된 통로를 찾아 나섰다. 통로는 낡은 벽돌로 막혀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수아는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 벽돌 뒤에서 미세한 틈새와 공기 흐름을 감지했다. 여기가 맞아. 민준아, 이 뒤에 분명 뭔가 있어. 우리는 망치와 쇠지레를 들고 벽돌을 부수기 시작했다. 둔탁한 소리가 지하 전체에 울려 퍼졌고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나의 옷은 흙먼지로 뒤덮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우리는 마침내 벽돌을 모두 부수고 폐쇄된 통로의 입구를 열었다. 통로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더욱 심하게 풍겨왔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통로의 벽면에는 낡은 배관과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는 통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나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다. 이 통로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구진 씨가 노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손목에 있는 3개의 점은
계속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통로의 끝에는 낡고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자물쇠를 부수고 철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풍겨왔다.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낡고 버려진 지하 벙커였다. 벙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낡은 기계들과 서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벙커의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글씨와 그림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림들을 보자마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들은 마치 나의 어릴 적 기이한 꿈속에서 보았던 그림들과 닮아 있었다. 수아는 벙커 내부를 둘러보며 말했다. 민준아, 여긴 평범한 벙커가 아니야. 뭔가 비밀스러운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 같아. 그녀는 벙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를 발견했다. 컴퓨터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고 오래되어 보였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컴퓨터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칭되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낡은 운영체제와 함께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수아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이 벙커는 과거 불법적인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이었다. 파일 속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 기록과 함께 실험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파일 속에서 우리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전구진 씨는 이 실험의 주요 연구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그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잔혹한 실험 기록과 함께 실험 대상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젠틀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마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전구진 씨가 나의 컴퓨터에 스파이웨어를 심고 나의 지하층 구조 도면을 빼돌리려 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는 이 벙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나의 카페를 이용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벙커의 존재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고 내가 벙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를 감시하고 위협했던 것이다. 나의 손목에 있는 3개의 점이 다시 욱신거렸다. 나는 그 점들이 과거 이 벙커에서 이루어졌던 잔혹한 생체 실험의 흔적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의 어릴 적 기이한 꿈, 어둡고 좁은 방, 그리고 넌 피곤해 보여 라는 속삭임은 모두 이 벙커에서의 끔찍한 기억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내가 이 실험의 피해자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을 세웠다. 수아는 계속해서 파일을 검색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벙커에서 이루어졌던 생체 실험은 단순히 불법적인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뇌를 조작하여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하는 기억 조작 실험이었다. 파일 속에는 실험 대상자들의 기억을 지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에는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은 얼어붙는 듯했다. 내가 이 실험의 피해자였다니.
나의 기억은 조작되었고 나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니.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이유,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기이한 꿈들, 모든 것이 이 벙커에서의 잔혹한 실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3개의 점은 실험 과정에서 주입된 약물이나 장치의 흔적일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나의 삶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수아는 나의 어깨를 잡았다. 민준아, 괜찮아. 너의 이름이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는 전구진 씨와 검은 그림자 조직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삶을 짓밟고 나의 기억을 조작했으며 나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수심이 타올랐다. 우리는 외장 하드의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벙커를 빠져나왔다. 지하에서 나오는 길은 춥고 어두웠다.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나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내고 나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수아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우리는 경찰에게 우리가 알아낸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전구진 씨의 정체, 검은 그림자 조직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 그리고 나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경찰은 우리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전구진 씨는 물론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다. 전구진 씨는 나의 고발 소식을 듣자마자 나의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젠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사장님, 결국 모든 것을 알아내셨군요. 예상보다 빠르시네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이미 조작되었고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협박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정구진 씨의 말에 치를 떨었다. 너희들은 나의 기억을 조작했지만 나의 영혼까지 조작할 수는 없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구진 씨는 나의 말에 비웃듯이 웃었다. 용감하시군요. 하지만 당신의 용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이고 우리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나의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나의 친구 수아였다. 그녀의 뒤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이 서 있었다. 경찰들은 전구진 씨를 포위했다. 전구진 씨는 우리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가 경찰에 신고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구진 씨, 당신을 불법 생체 실험, 기억 조작,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외쳤다. 전구진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그를 제압했다. 그는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정구진 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나의 기억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 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정구진 씨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나의 기억을 되찾았다.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거대한 빛을 발견했다. 경찰은 나의 증언과 수하의 도움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구진 씨는 물론 그와 연관된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나의 용기에 감탄하며 내게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나는 하루아침에 작은 카페의 주인에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은 정구진 씨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의 수장인 그림자는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우리의 기자회견이 자신들의 비밀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우리를 제거하려 했다. 나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내게 24시간 경호를 붙였지만 검은 그림자 조직의 추적은 그림자처럼 집요했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의 작은 카페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세 개의 점을 만졌다. 점들은 욱신거렸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나의 팔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내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나는 나의 어릴 적 기이한 꿈들과 지하 벙커에서의 잔혹한 생체 실험 기록들을 떠올렸다. 나의 기억은 조작되었지만 나의 몸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몸에 새겨진 세 개의 점은 내가 그 실험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는 그들이 나의 삶을 조작하고 나를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나는 김 교수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 교수님은 나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내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아낸 모든 진실과 나의 몸에 있는 세 개의 점에 대한 의혹을 털어놓았다. 김 교수님은 나의 이야기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동료였던 나의 부모님이 검은 태양 그룹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지혜야, 내 몸에 있는 그 점들은 기억 조작 실험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 너의 부모님은 기억 조작 실험의 부작용을 연구하고 계셨어. 그들은 이 실험이 인류에게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막으려 했던 거야. 김 교수님의 말은 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다. 나의 부모님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다. 김 교수님은 내게 부모님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너희 부모님은
기억 조작 실험에 대한 모든 자료와 그 실험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의 핵심 원리를 비밀리에 숨겨두셨어. 그것만 있으면 검은 태양 그룹의 모든 악행을 뿌리 뽑고 너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김 교수님의 말은 내게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인류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나는 김 교수님과 함께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벙커가 아니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벙커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벙커의 낡은 컴퓨터에는 부모님의 연구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기억 조작 실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그 실험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의 핵심 원리를 찾아냈다. 조문 태양 그룹의 수장인 그림자는 나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해독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해독제가 세상에 공개되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해독제를 파괴하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다. 나의 삶은 다시 한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다.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지만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림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려 노력했지만 내게 다가오는 위험은 너무나 거대했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 나의 옛 직장 동료이자 나의 친구인 이수아가 내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나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보원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 해킹 능력을 활용하여 검은 태양 그룹의 내부 정보망에 침투했고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내게 그림자가 최후의 공격을 감행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다. 지혜야, 그림자가 너를 유인하기 위해 너의 부모님 연구실이 있던 낡은 건물로 너를 유인하려 하고 있어. 그들은 그곳에서 너를 제거하고 부모님의 모든 연구 자료를 파괴하려 할 거야. 그들은 오늘 밤 자정까지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야. 수아의 목소리는 긴급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수아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나의 부모님 연구실이 있던 낡은 건물. 그곳은 내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나의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나는 그곳에서 그림자와 최후의 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를 파견하여 낡은 건물 주변에 매복했다. 나는 김 교수님에게 해독제의 핵심 원리 자료를 넘겨주고 그에게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나는 혼자서 낡은 건물로 향했다.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나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나의 손목에 있는 3개의 점은 계속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내게 고통이 아닌 오히려 삶의 투지를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나처럼 기억 조작 실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사명을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낡은 건물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의 발소리는 고요한 복도에 크게 울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였다.
그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왔다. 네가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용감하군. 하지만 너는 네 부모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손목에 있는 세 개의 점은 더욱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나에게 주입했던 독소와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너는 결코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작고 약했지만 나의 용기는 거대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림자와 맞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다.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현우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는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허점을 노렸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를 제압해 나갔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나의 손에서 빛을 발하는 듯했다. 그것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최후의 순간, 나는 그림자의 망토를 벗겨냈다.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한 남자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의 오랜 연구 동료이자 부모님을 배신했던 박명수 교수였다. 그는 부모님의 기술을 탐내 검은 태양그룹과 손을 잡고 부모님을 살해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했다. 박 교수님, 이럴 수가.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의 동료가 나의 부모님을 살해한 원수였다니.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명수는 나의 경악에 찬 표정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흥, 네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 부모님의 기술은 이미 나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김 교수님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박명수를 체포하고 그가 빼돌리려 했던 부모님의 기술 자료들을 회수했다. 박명수는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박명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박명수 교수, 즉 그림자의 체포와 검은 태양 그룹의 붕괴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1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적인 악의 조직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검은 태양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나의 증언과 부모님이 남긴 외장 하드 속 자료들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은 박명수에게 살인 교사, 기술 유출, 그리고 국제범죄조직과의 공모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했다. 그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천재 과학자 부부 살해 사건의 전말, 숨겨진 악의 조직, 그 실체를 드러내다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에 감탄했고, 나의 부모님인 김성진 박사님 부부의 위대한 업적과 비극적인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하루아침에 고아 출신 평범한 직장인에서 거대 악과 맞서 싸운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중의 관심과 찬사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고, 검은 태양 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화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 거야. 정은주 여사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고통과 뉘우침은 나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변화는 내게도 큰 치유가 되었다.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하는 동반자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 그의 따뜻한 사랑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샘물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아 그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빠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현우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나는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서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었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목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나는 재단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정은주 여사와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박 회장님이 말년에 추구했던 인간 중심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라는 편견에 맞서 싸우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나는 재단에서 희망의 씨앗,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멘토를 연결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너희는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꿈을 잃지 마. 나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 정은주 여사의 편견, 그리고 은반지에 얽힌 진실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아 출신 직장인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렸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사랑,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되새겼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지혜와 사랑이었다. 나는 현우와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좋아했던 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빠, 엄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아빠, 엄마의 유산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저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혜야, 내 부모님은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따뜻한 말은 나의 마음을 위로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의 손에는 부모님의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나는 너의 곁에서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우와 함께, 그리고 정은주 여사와 김 비서실장과 함께,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박명수 교수의 체포와 검은 태양 그룹의 붕괴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1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인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 리식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면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낸 진정한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성우자로 거듭났다. 나의 손목에는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은반지가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 반지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 나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찬란한 훈장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되새겼고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들의 잔재까지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선우그룹의 경영권을 현우에게 넘기고 자신은 사회공헌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지혜야, 네가 나를 용서해준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이제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 거야.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정은주 여사와 함께 김성진 박선영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의 주요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며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은주 여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고 나는 재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무를 지휘했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나의 부모님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소외된 지역에 보급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또한 과학 캠프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장학금을 통해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다. 나는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다. 얘들아,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너희는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나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현우는 선우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기업의 경영 방침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박 회장님의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을 계승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선우그룹은 이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우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파트너였다.
우리는 함께 박 회장님과 나의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나는 가끔씩 내가 일했던 편의점을 찾아갔다. 낡은 간판과 익숙한 풍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외로움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박 회장님을 만났고 나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편의점의 사장님과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나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경험과 재단 활동을 소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아 출신 직장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이자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렸다.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성진 박선영 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 공헌 기관이 되었다. 우리는 해외의 전쟁 피해 지역이나 재난 지역을 방문하여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재건 사업을 지원했다. 나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새로운 삶의 싹이 돋아났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오후 나는 현우와 함께 재단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의 손목에는 박 회장님이 남긴 수리된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부모님의 낡은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시계와 반지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현우야, 우리 정말 많은 것을 헤쳐왔지. 현우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지혜야. 하지만 너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옥상 정원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나의 낡은 편의점 건물이 작게 보였다. 이제 그곳은 내게 과거의 아픔이 아닌 나의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박 회장님과 현우, 그리고 정은주 여사, 김 비서실장,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냈고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부모님과 박 회장님이 남긴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목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감쌌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나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너 같은 고아는 우리 집안에 못 들인다며 반대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오만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김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인간적인 가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지혜 씨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